짠. 됐어.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태용이가 들어왔을라나? 좋아. 그래서 분자기도 함수는 다 잘 공부했어요? 오늘 하려고요. 아, 오늘 하려고요. 학교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설명을 너무 못했어요. 인정. 인정? 양규는 잘 알아들었어요? 야, 왜? 재밌었네. 세훈이다 잘 알아들었어요? 그럭저럭. 그렇죠. 아, 좋습니다. 태용이 들어오려나? 안 들어오나? 자, 보지요. 아이고. 자, 학교 프린트에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가 제시된 그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물어본 게 있어요. 물어본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우선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잠깐 어디를 보냐면 64페이지 볼게요. 64페이지 찾았어요? 네. 64페이지. 자, 64페이지에 보면 피겨 C 6.2, 피겨 C 6.3이라고 있는데 찾았어요? 네. 요거 혹시 교사가 언급했나요? 네. 요거 했어요? PES. 네. 포토 일렉트로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했어요? 했어요. 이거 작년 기출로 나왔었거든요. 작년 기출로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낼지 안 낼지 모르겠는데 언급을 했다고 하니까 살짝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 1차 때 이거 나왔어요. 알지 얘기했어요? 이거 보고 오비탈 채우기, 오비탈 채우기요. 오비탈 추적하기, PS 스펙트럼. 아, PS 스펙트럼이요? 그럼 요거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PS를 나온 건 맞는데 아. 이 내용에 관한 PS 말고 아, 다른 내용이 있어. 약간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거 하실 모양인 것 같네요. 보죠. 자, 아이고, 어디가 없나? 자, 내 규제로는 6장이고요. 이제 누구에 대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냐면 점인데 N2. 자, N2의 분자궤도 함수 얘기를 조금 하면, 그래서 이제 분자궤도 함수를 만들 때 원래 뭐 S오비탈, P오비탈 막 중첩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는 최종적으로 분자궤도 함수를 만들죠. 그 과정까지는 지금 다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N2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2S 그다음에 2P Z 2P Y PX.
오케이. 자, 이게 뭘 그린 거냐면 바로 이제 질소의 원자 오비탈로부터 N2의 분자 오비탈들을 한번 그려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이렇게 그린 건데, 보시다시피 지금 나도 이거 안 보고 그렸잖아요. 안 보고 그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안 보고 그릴 수 있게 외우셔야 돼요. 이 그림 알겠죠? N2의 분자기도 함수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외워놔야 문제 풀이가 좀 편할 거예요. 자, 그 다음 2.3의 O2. 자, O2도 여러분 동일하게 그려볼 수 있겠어요? 자, 동일하게 그리면 자, 한번 또 내가 또 그려볼게요. 자, 오케이. 그래서 왼쪽은 N2, 오른쪽은 O2를 그린 건데, 우선 원자상계 전자비치를 한번 해볼게요. 질소 같은 경우는 S오비탈, P오비탈 전자비치가 어떻게 돼요? S오비탈의 전자가 2개, P오비탈의 전자가 3개죠. 뭐 이쪽도 마찬가지겠네요. 똑같은 질소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산소는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쪽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건 두 S오비탈을 이용해서 시그마 본딩, 시그마 N타입 본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P오비탈 3개를 이용해서 파이 결합도 만들어지고 시그마 결합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본딩도 만들어지고 N타입 본딩도 만들어지고. 아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파이가 만들어지고 본딩 만들어지고 N타입 본딩 만들어지고.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양쪽 그림에서 물론 이게 상대적인 에너지에 대해서 이건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O2가 만들어낸 시그마 오비탈의 에너지 상태하고 M2가 만들어낸 시그마 오비탈의 에너지 주기가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누가 더 안정하고 불안정하냐, 이런 거는 사실은 비교하기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절대로 같다고 할 수는 없겠죠. 원자마다의 뭐 속성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다른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질소뿐 아니라 사실은 이주기 원자에서 리튬2, 베릴륨2, 붕소2, 탄소2, 질소2까지 원자 번호로 치면 3번, 4번, 5번, 6번, 7번 원자의 이원자 분자가 만들어내는 분자기도 함수는 이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산소가 8번이죠? 그 다음에 9번에 플러린인데
8번, 9번의 산소 플러린이 만들어내는 분자기도 함수는 또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7번과 여기 있는 8번 얘를 경계로 분자기도 함수가 이원자 분자의 경우 이렇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때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설명할 수 없냐면 아주 복잡한 계산 과정 속에서 나오는 계산의 결과라서 그래요. 그래서 얘를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오스토비 체계도 중달 체계도 뭐 브라운 체계도 일반학 수준 체계에서는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만 얘기해요. 여기서는 SP 믹싱이 크다 이런 말을 쓰고요. 여기서는 SP 믹싱이 작다. 무슨 말 알겠죠? 분명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진짜 생각 안 난다. 그러면 SP 믹싱이 크다 작다 이 말만 써요. 알겠어요? 절반만 써도 50% 득점은 가능해. 뭐 3점짜리면은 1, 2점은 받아. 알겠죠? 무조건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실수하면 어떻게 실수하면 크다 작다를 반대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리기 때문에 외울 때 잘 외우셔야지. 그래서 질소까지는 크다. 그 다음 산소 플로라이드는 작다. 무슨 말 되겠죠? 이거를 명심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 약간 이제 또 이게 MSG를 처음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약간 양정을 치면 어떤 말을 쓰냐면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질소나 산소의 경우는 아직 중심 원소의 원자 번호가 작아서 그러면 여기는 말을 어떻게 쓰면 되겠어? 어디까지나 설명은 상대적이니까 원자 번호가 커서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지, 그지? 왼쪽하고 오른쪽 두 개의 설명을 반대로만 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네. 그러면 원자 번호가 작아서 어떻게 기존 ES와 EP 의 에너지 준비가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말을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기존 ES와 EP의 에너지 차이가 비슷한 게 아니고 크게 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반대로 쓰는 거죠. 즉 원자 번호가 작을 경우에는 ES-EP 에너지가 비슷하다. 원자 번호가 커지는 산소 플로린에서는 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말을 어떻게 쓴다? 비슷하고 ES와 EP 사이의 오버랩 인티그럴 오버랩 인티그럴. 자, 오버랩 인티그럴. 저거 우리말 번역이 뭐죠? 겹침 접근이죠. 저 단어를 쓰는 이유는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오버랩 인티그럴이 크게 나타난다 라고 말을 쓰면 되고, 이쪽은 오버랩 인티그럴이 작게 나타난다 라고 말을 만들어 쓰시면 돼요. 무슨 말 알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때 오버랩 인티그럴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누구와 누구 사이 오버랩 인티그럴이냐? 이 ES와 요 EP 사이 오버랩 인티그럴입니다. 알겠죠? 이게 이 ES와 이 EP 사이 오버랩 인티그럴은 없습니다. 여기서도 이 ES와 요 EP 사이 오버랩 인티그럴은 없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EP 오비탈은 요 ES와 이 EP 사이 오버랩 인티그럴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요 ES와 요 EP 사이 오버랩 인티그럴을 뜻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오버랩 인티그럴이 나타나는 게 질소 쪽이고 이놈하고 이놈 사이 오버랩 인티그럴이 아주 작은 게 산소 플로라이드 쪽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쓰면 되는데 영 생각이 안 날 경우에는 그냥 SP 믹싱 크다 작다 이렇게만 써도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사실 그 정도가 옥스톱이나 준달에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사실은 옥스톱이나 준달엔 이런 말도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말도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SP 믹싱이 크다 작다라고 보면 해도 내가 볼 때는 거의 점수를 주지 않겠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한국의 63페이지에도 에너지가 비슷하게 SP 믹싱이 일어나며 뭐 이런 말 나오죠. 그렇죠? 네, 그렇게만 딱 쓰셔도 돼요. 됐죠? 네. 자,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됐죠? 됐죠? 네, 좋아. 자, 그거 됐죠? 이거 두 개 됐죠? 자, 그 다음 줄게요. 네. 준다. 지우자. 그래서 지금 O2하고 N2에 대한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바로 이 분자기도 함수에 대한 바로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게 뭐 꽤 유명해서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줄여서 PS 이렇게 줄여쓰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교재에도 그 광전자 분광학에 대한 그 그래프 두 개가 나오는데 다 어느 책에 나오는 거다? 옥스토비 책에 나오는 걸 뭐 그대로 그냥 베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그 옥스토비 책에 나와 있는 수준으로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 우선 얘는 첫 번째 얘는 어떻게 되느냐? 원자 혹은 분자 원자 혹은 분자에 UV 비저블 혹은 엑스레이를 조사하면 여기서 조사는 조사본 그런 조사가 아니고 여기서 조사는 빛을 준다를 한자말로 조사 이렇게 표현하겠죠. 뭐 쬐어준다 이렇게 이제 한글로 쓸 수도 있는데 한자말로 쓰면 빛을 공급할 때 조사라는 말을 써야겠죠. 그래서 여기 조사는 인베스티게이션의 조사가 아니고요. 그냥 빛을 쪼여준다는 뜻의 한자말, 그런 뜻의 한자말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쪼여주면 광전자가 튀어나온다. 자, 근데 아시다시피 UV 비저블이 강력한 에너지예요? 엑스레이가 강력한 에너지예요? 엑스레이가 강력하죠. 그래서 이 UV 비저블과 엑스레이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UV 비저블을 쪼여줄 경우에는 최외각 전자의 이온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자, 이온화라고 하는 거니까 전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에 전자가 뛰쳐나온다는 얘기예요. 전자가 뛰쳐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이온화된 전자를 광전자라고 하는 거라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엑스레이는 더 강력한 에너지죠. 강력한 에너지니까 얘는 어떤 전자가 튀어나오고 있어요? 얘는 최외각 전자가 아니라 내부 전자.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자나 이온이 있는데 최외각 오비탈의 구조를 알고 싶다. 그러면 UV 비저블을 쪼여주는 거고요. 그 녀석의 내부 전자 상황을 알고 싶다. 그럼 엑스레이를 쪼여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 보존이 성립한다. 그래서 간단한 에너지 보존을 쓰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HU 빼기 이 HU는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여기서 표현을 뭐라고 썼느냐? 표현을 뭐 이온화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첫 번째 HU 이거는 쪼여준 그 빛을 알갱이 관점에서 광량자라고 표현하죠. 쪼여준 광량자의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HU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노 이게 바로 뭐냐면 그 튀어나온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되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동은 그 광전자의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떤 광전자가 그 전자가 최외곽 전자일 수도 있고 내부 전자일 수도 있는데 그 원자나 분자에 매여 있는 정도의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광량자 에너지를 주면 남는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돼가지고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들 피곤해? 감기 괜찮아요? 이해가 괜찮아요? 이해가 힘들죠? 아침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는데? 지금 기차 타고 있어요. 아 기차요? 기차 학교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아 그런가? 이 친구는 집이 뭐나? 진주. 아 진주. 내가 창원을 아까 여기 왔었는데 막 차가 없나봐요. 5시째. 그래 여기 창원이 은근 대도시인데 기차편이 마땅찮아요. 내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기차편이 되게 마땅찮아. 여기 이상해. 여기가 아니면 버스인데 버스는 많아. 근데 버스 타는 게 힘드니까 하여튼 그러네. 알겠습니다. 좋아. 저기는 갈 때 어떻게 가요? 저는 부모님 운전해서 얼마나 걸려요? 1시간 걸려요? 1시간 1시간 정도 걸려요? 알겠습니다. 좋아. 졸려서까지? 저기 그 양교 일주일 동안 뭐 특별한 일 없었어요? 뭐 여자친구가 생겼다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한이도 뭐 특별한 일 없었어요? 네. 저기 창원과학고 이한이도 자기의 존재를 알던데요? 네. 이게 여기 창원 바닥에 이한이가 딱 2명밖에 없나 봐요. 아닌가? 기비안. 네. 그래서 김이한도 명이한의 존재를 알죠. 이게 막 그거 막 애들끼리 야 이름이 이한이가 뭐야? 그거 막 지들끼리 막 시비가 붙은 거예요. 야, 이한이란 이름이 없으니까 명이한 하나 더 있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해. 그래서 그 명이한의 존재를 알더라고요. 하여튼 그거. 세민이 아니 세훈. 세훈이는 뭐 특별한 거 없었어요? 저때 나한테 질문했던 건 해결한 거예요? 뭐 분자기도 함수 VSEPR 안 되는 거. 쌤과 주제 찾으려고. 해결했어요? 도움이 됐어요? 괜찮았어요? 그래. 그럼 자소득하지? 힘내요, 그렇죠? 힘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데 놀라웠게도 이 분자의
일어나는 분자의 진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분자의 이온화는 분자의 진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마치 뭐 같은 거냐면요. 자, 이온화는 기존 구조 안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잘 만들어진 기계에서 부품 하나를 떼어내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이온화라고 하는 거. 그럼 왜? 이게 좀 막 제대로 설명하려면 5시간 넘게 걸려서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약간 은유적으로 설명하는 그 상황을 이해해줘야겠죠? 마치 이런 거예요. 용수철이 딱 막혀 있는데 이거를 딱 끼워 넣은 부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탁 치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부품 하나만 탁 치우면 이게 순간적으로 쫙 밀리면서 용수철이 왱왱왱왱 진동하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 분자에서도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즉 전자가 완전히 채워져 있는 상태로 온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분자인데 빛을 쪼여서 전자를 딱 띄어내면 내부의 구조가 변형이 되면서 갑자기 진동이 유도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광전자 분광학은 항상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분자 진동 분광학이랑 무조건 연결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때 이 표현을 어떻게 바꾸기도 하냐면 이렇게 바꾸기도 해요. HU 빼기 2분의 1 MV 제곱의 에너지 보조는 그대로 성립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이온화 에너지 있죠. 이온화 에너지를 두 부분으로 나눠요. 어떻게 두 부분으로 나누냐면 바로 마이너스 입실론 더하기 2b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던 부분을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요. 그래서 앞서는 이 부분이 이온화 에너지 부분이었겠죠. 그걸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눕니다. 그럼 각각 나와 있는 저 갈래가 뭐냐? 바로 첫 번째 입실론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광전자가 원래 매여 있었던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크기 에너지 준위 에너지 준위를 입실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항상 음수로 표현됩니다. 이유는 매여 있다는 얘기는 인력이 주로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인력으로 구성된 에너지는 항상 음수로 표현돼요. 알겠죠? 이게 위치 에너지의 성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항상 음수로 표현됩니다. 그 음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넣어서 전체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온화 에너지는 항상 부호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이온화 에너지는 부호가 항상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얘는 항상 부호가 플러스거든요. 그럼 이 플러스 부분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비탈 에너지에다가는 마이너스를 넣어서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EB 이게 바로 분자 진동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V는 뭐 줄임말이죠? 바이브레이션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광전자에다가 뭐냐면 분자에다가 빛을 쪼였어요? 그럼 튀어나온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분명 둘이가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그 차이 덕에 남아있는 그 분자이온은 뭔 상황이 벌어졌을 거냐? 바로 원래 그 전자가 매어져 있었던 오비탈 에너지만큼 흡열이 되고 그리고 남는 만큼 분자는 갑자기 예전에 없었던 부르르 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걸 에너지 보존으로 표현한 게 이 수식이야. 뭐만 알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자 여기 줄게요. 여기다 준다. 이야. 예로 들어보자. H2 분자에 대해서. 자, H2 분자에 대해서 예로 든 실험 결과가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광전자가 튀어나온 개수를 요 X축을 이온화 에너지를 일렉트론 볼트로 둔 건데 그걸 수소 분자에 대해서 측정을 하면 대략 그림이 그래서 요렇게 된다. 그래서 대략 이쯤이 15 일렉트론 볼트, 그 다음에 한 요쯤이 16 일렉트론 볼트, 요 짝이 한 17 일렉트론 볼트, 여기가 18 일렉트론 볼트. 요런 실험 결과가 나와요. 보이시죠? 그래서 광전자 분광학에서는 X축이 보통 뭐로 제시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온화 에너지로 제시가 되고 제시가 된 상태에서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것으로 보통 그래프가 제시가 됩니다. 이때 이 광전자 분광학의 실험 데이터는 이때 사용한 빛 에너지는 문헌에 보면 대략 22.22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빛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실험 결과가 나오거든요. 즉, 요 정도의 에너지의 빛을 수소 분자에 쪼여주면 이런 실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잘 보면 이게 X축이 좀 묘하죠? X축이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만약 얘를 좀 확대를 해서 그 이온화 에너지가 만약에 0 잠깐만 여기 지금 되겠어요? 여기 줄게요. 여기 진짜 1이라고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저기 광전자 에너지 21.22 일렉트론 볼트 여기가 이제 쪼여준 빛 에너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쪼여준 빛 에너지에 대해서 자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예를 들면은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데이터가 의미가 있어서 그런데 어쨌건 이 값을 15.5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면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느냐?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크기가 바로 튀어나온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크기가 뭐냐면 그 광전자의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때 튀어나온 광전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쨌건 그럼 그 광전자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어쨌건 전체 에너지는 21 일렉트론 볼트야. 그런데 그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15에서 20이 되면 대략 얼마 나와? 한 6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잖아. 그러면 그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6 일렉트론 볼트였어. 그러면 내가 준 에너지가 21인데 그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6 일렉트론 볼트니까 차이가 얼마지? 15 정도 되는구나. 그럼 그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이온화 에너지가 15 일렉트론 볼트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래프라는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얘를 해석할 수가 있냐? 하필 예로 든 이게 뭐다? 바로 그 분자의 진동이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최소 진동을 유발할 때의 이온화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부품 하나를 딱 떼어내면은 기계가 부르르 진동을 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어떤 부품을 예민하게 이렇게 딱 떼내면 기존의 기계가 그냥 꼽지를 않는 이 정도로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어떤 부품적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왜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도둑들이 막 이렇게 막 무슨 뭐 그 금고 해제할 때 해고 막 해가지고 막 하는 그 상황이잖아. 그런 상황의 이온화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야. 그러면 아까 보시다시피 아까 에너지 보는 수식 여기 있었는데 이거 내가 지워버렸구나. HU 빼기 2분의 1 MV 제곱 해서 마이너스 입실론 더하기 진동운동 에너지라고 했었는데 요만큼이 이온화 에너지인 거죠? 무슨 말 알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자 여기에 있는 요 진동운동의 오비탈 에너지인데 그 진동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때 측정된 이온화 에너지가 그럼 결국 거의 누구에 해당하는 에너지라는 얘기겠어요. 오비탈 자체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실험 데이터 중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최소로 측정되는 요 순간 이 에너지를 뭐라고 읽으면 된다? 이 경우 15.5 일렉트론 볼트가 해당 광전자의 기존 오비탈 에너지 준위의 크기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 갑자기 여기서 부르르르 진동하는 건 못 해보겠어요. 부르르르 막 데이터가 막 들쑥날쑥 하죠. 이때부터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분자 진동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해석을 해라. 그 다음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커질수록 이온화가 커진다는 무슨 말이냐면 이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최소 이온화 에너지가 이거잖아요. 그럼 이 최소 이온화 에너지는 왜 이온화 에너지가 최소냐? 진동을 일으키지 않고 딱 오비탈 에너지만 극복했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이온화 에너지가 최소라고요. 그런데 광전자는 어떤 광전자도 튀어나오면 이것도 튀어나오고 이것도 계속 튀어나오잖아. 그러면 걔네들에 대해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온화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이온화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이유는 뭐야? 오비탈 에너지는 정해져 있는데 분자 진동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질수록
분자 진동 준위 사이의 에너지 갭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첫 번째 나타난 픽과 두 번째 나타난 요 픽 있죠. 요거 요 사이에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첫 번째와 그 다음에 갭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갭, 그 다음에 갭, 그 다음에 갭, 그 다음에 갭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줄어들어요. 알겠죠? 내가 막 손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쁘게 못 그렸는데 어떻게 된다? 분자 진동이 가속될수록 요 갭은 점점 감소해야 된다. 감소해야 돼요. 왜 감소해야 되냐면 잘 봐. 용수철에 공 두 개를 메워놨어. 그러면 물리 시간에 배우는 용수철은 실제 용수철이야, 이상적 용수철이야. 물리 시간에 배우는 용수철은 이상 용수철이잖아. 그래서 물리 시간에 배우는 용수철은 탄성 한계가 있어 없어? 탄성 한계가 없지. 그래서 물리 시간의 용수철은 무한히 팽창하고 무한히 감소할 수 있잖아.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용수철은 무조건 뭐가 있어? 탄성 한계가 있지. 그래서 볼펜에 있는 용수철 잡아다가 확 당기면 어떻게 돼? 씩 망가지잖아. 그 탄성 한계가 있다가 화학결합에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어? 용수철은 탄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가 화학결합에서는 뭐가 되겠어? 분자를 진동시키는데 예를 들면 볼펜에 있는 용수철을 확 쥐어뜯으면은 용수철이 망가지지. 그런 식으로 화학결합을 진동을 시키는데 화학결합을 진동을 시키다가 너무 심하게 진동시켜서 탄성 한계가 넘어갔다. 그걸 화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겠어? 결합 해리. 너무 심하게 진동하다 보면 운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갭이 점점 감소해서 결국에는 여기서는 이 이유는 갭이 0인 거예요. 갭이 0인 연속적 에너지 상태가 되는 건데 연속적 진동 상태가 되는 건데 그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 분자 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상태로 운동 에너지를 갖고 병진 운동 에너지를 갖고 쫙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병진 운동 에너지는 양자화돼 있어요. 병진 운동 에너지는 무조건 연속적이에요. 병진 운동 에너지는 무조건 연속적이에요. 병진은 절대 양자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진 운동은 병진 운동은 양자화돼 있지 않고 무조건 연속적이기 때문에 어떤 원자의 병진 운동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와 어떤 에너지 상태가 무조건 연속적이어서 갭이 0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진동을 할 때는 갭이 점점 줄어들어서 여기서 분자 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쓰면 진동이 강해지면 분자 해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얘를 해석해 주면 좋겠어요. 됐죠? 됐죠? 그러면 이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래프를 해석을 해야 되겠죠? 거기 있는 그래프를 해석해 되겠죠? 찾았어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피겨 C 6.2는 N2에 대한 거죠. N2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6.3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O2에 대한 거죠? 네. O2에 대한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바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자, 오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거 됐고 이제 출격. 진단. A. 자, 이거 하고.
자, 첫 번째는 N2. 아, 내가 이거 예쁘게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오케이. 이걸로 이온하는 거지. 일렉트론 볼트. 광전자 개수. 자, 여기 이제 편하게도 무슨 픽인지 인덱싱이 돼 있잖아요. 무슨 픽인지 인덱싱을 보면 여기가 시그마 2pz, 여기가 파이 2px, 파이 2py, 여기가 시그마 엔타이 본딩 ES, 시그마 결합의 시그마 ES, 그다음에 뭐냐면 질소의 원액스 오르탈. 자, 그다음 자, 두 번째는 똑같이 O2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면 원S 그래서 시그마 2S 시그마 2S 엔타이브 다음 그래서 파이 엔타이 본딩 PX 파이 엔타이 본딩 PY 그 다음에 파이 PX 파이 PY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시그마 EPZ.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할까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자, 잘 봐요. 이쪽이 이온화 에너지잖아요. 이온화 에너지가 유니버스 작아지는 거고 대략값을 표기하면 이쪽이 한 16 일렉트론 볼트고 이쪽이 한 17 일렉트론 볼트고 여기가 한 415, 그 다음에 여기는 550, 그 다음에 여기는 한 12, 뭐 11. 됐죠? 자, 그러면 에너지를 줬다가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오는 광전자는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예요, 운동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온 에너지가 0, 1, 2, 3, 4 해가지고 16 일렉트론 볼트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온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는 이 녀석은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고 운동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예요. 운동 에너지가 아주 크다는 얘기죠. 운동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해석을 하면 되냐면 여기서부터의 거리를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튀어나온 존재는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여기에는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즉 원점에서 멀수록 운동 에너지가 큰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큰 거니까 얘는 여기서 튀어나온 전자는 분자에 약하게 매 있는 거에 분자에 이게 강하게 매어 있는 거예요. 분자에 약하게 매어 있는 거죠. 그럼 분자에 약하게 매어 있는 거니까 이게 바로 무슨 오비탈이라는 얘기 있어요. 이게 바로 무슨 오비탈이라는 얘기 있어요. 이게 바로 호모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가 어디라는 얘기 있어요. 얘가 무모가 된다는 얘기예요. 루머에 있는 전자가 튀어나올 수 없지. 무슨 소리야. 얘가 바로 뭐냐면 얘가 호모면 얘가 그 다음 중위에 분자 오비탈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서 산소 오비탈에서는 어디에 광전자가 먼저 튀어나와요?
여기서 광전자가 먼저 튀어나오죠. 이때 여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호모가 된다는 거죠. 호모의 뜻은 뭐예요? 호모의 뜻은 전자가 채워져 있는데 가장 불안한 오비탈을 호모라고 하죠. 그래서 highest occupied molecular orbital인데 전자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불안한 거, 그걸 호모라고 하죠. 원자 오비탈로 치자면 일종의 최외가 오비탈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최외가 오비탈인데 분자기도 함수에서 그냥 호모라고 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아까 산소 같은 경우는 sp 믹싱이 크다 그랬어요? sp 믹싱이 작다 그랬어요? sp 믹싱이 작기 때문에 본딩 오비탈의 경우 시그마 2pz가 오히려 더 안정하죠. 그런데 그거와 무관하게 산소에서는 전자 배치가 많기 때문에 엔타이 본딩 오비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모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질소 분자에서는 본딩 오비탈이 호모가 되죠. 그때 어디가 더 안정하고 어디가 더 불안정이냐면 2pz가 시그마 2pz가 오히려 더 불안했었다고요. 뭐 때문에 sp 믹싱이 뭐해서? sp 믹싱이 크기 때문에. 그걸 이 그래프에서 확인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얘는 sp 믹싱이 커서 오히려 시그마인데 파이 본딩보다 더 불안해서 시그마가 호모가 된 거고, 이쪽은 아예 엔타이 본딩이 호모가 돼서 거기서 전자가 먼저 떨어져 나온 거죠.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산소에서는 시그마 2pz가 파이 본딩보다 더 안정하죠. 시그마 본딩이 파이 본딩보다 안정하죠. 이게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이쪽은 이게 바로 sp 믹싱이 뭐해서요? 작아서. 알겠죠? sp 믹싱이 작기 때문에 시그마 본딩이 파이 본딩보다 안정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근데 이쪽은 sp 믹싱이 크기 때문에 파이 본딩보다 시그마 2pz가 불안정하고 호모가 됐다를 우선 확인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여기서 해석할 거 세 가지만 확인하면, 세 가지만 분석할 수 있으면 돼요. 첫 번째는 누가 호모냐, 누가 더 불안하고 누가 더 안정하냐, 누가 더 안정하고 누가 불안하냐, 이걸 첫 번째 찾아내면 되고요. 두 번째는 자 여기 떨어져 나오는 광전자는 기존 엔타이 본딩 전자였죠. 맞나요? 네. 산소에서 엔파이 본딩에 있는 전자를 떼어낸 광전자가 그때 분자 진동을 일으키고 있는 방식일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엔타이 본딩에서 전자가 떨어지면 떨어져서 만들어진 그 분자 이온은 결합 차수가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증가하겠죠? 즉 이 광전자가 튀어나오게 되면 오히려 그 분자 이온의 결합력은 기존 분자보다 결합력이 세진다 약해진다? 오히려 세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히려 세진다. 그런데 이쪽은 드디어 엔타이 본딩 전자 다 떨어지고 나서죠. 다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드디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딩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쪽은 여기 광전자는 기존 본딩 MO의 것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 분자 이온은 결합 차수가 어떻게 돼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결합 차수가 작아지겠죠? 그러면 결합 차수가 작아지는 광전자 이탈은 훨씬 더 많은 분자 진동을 유발할 수 있어요.
결합력을 약화시키는 광전자 이탈에서 분자 진동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면 그림 보시면 어디가 더 짜글짜글짜글해요. 어디가 더 짜글짜글짜글해요. 요쪽이 여기보다 훨씬 짜글짜글짜글하죠. 이유가 뭐냐면 얘는 N타입 본딩 전자가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지는 분자 진동이고 요건 본딩 전자가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지는 분자 진동이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얘기한 그 기계장치의 은유적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어 이거죠. 기계가 잘 있는데 거기 먼지가 끼어져 있어. 그럼 먼지를 내가 탁 털어내도 그 충격 때문에 분자 진동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 구조 진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먼지를 털어내면 오히려 그 구조 자체가 좋아지는 거에 나빠지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진동이 일어나도 크게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엔진하고 스프링 막 들어있는 거대 구조물이 있는데 거기서 핵심 부품 걸 뜯어냈어요. 그럼 얘는 구조적으로 안정해지는 거예요? 구조가 붕괴될 수도 있어요. 구조가 붕괴될 수도 있으니까 크게 진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보다는 이쪽이 좀 더 자글자글자글해진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할 건 545, 여기가 540, 그 다음에 여기가 410, 405. 자, 이거 다 적었어요? 적었죠? 네. 자, 그리고 이 PES에서 마지막 하나 해석할 거 이겁니다. 이거 줄게요. 여기 준나요? 자, 그 다음 하나 해석할 건 3. 질소하고 산소로 구성된 NO에 대한 실험을 해봤어요. NO. 알겠죠? 그러면 NO가 있긴 있겠죠. 뭐가 있겠죠. 있는 걸 보면 여기도 이제 튀어나온 광전사 개수, 그 다음에 여기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가 있겠죠. 그럼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대충 따라보시면 돼야겠죠. 한 가지 포인트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스케일이 대략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6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되고 여기가 20 일렉트론 볼트, 그 다음에 여기가 410, 여기가 545, 540, 짜잔. 자, 전체를 해석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NO에 대한 PES 패턴이 나온다면 이것도 오토비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패턴만, 한 가지만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데 뭐 이런 데서 뭐가 일어났다는 이게 자글자글한 데서 뭐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분자 진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각 오비탈이 뭐 누군지 뭐 있겠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건 바로 이렇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NO니까 그 안에 질소 원자도 있고 산소 원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NO에 있는 산소 원S 오비탈의 이온의 에너지 패턴, 이게 앞서 여기하고 어때요? 위치가 아주 비슷하죠. 질소 540, 410의 위치도 거의 어때요? 아주 비슷하죠. 그러면 이 데이터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들은 원래 원자 상태의 에너지와 비슷한 거예요. 뭘 이루어도요? NO 분자를 이루어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부 전자는
분자 형성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여러분 분자 형성 혹은 화학 결합 은 내부 전자가 이루는 거예요? 최외각 전자가 이루는 거예요? 최외각 전자에서 이루는 거죠? 그러면 O2가 됐건 N2가 됐건 NO가 됐건 최외각 오비탈은 1주기에 2주기예요. NO가 됐건 O2가 됐건 N2가 됐건 1주기에서 화학결합이 되는 거예요? 2주기에서 화학결합이 되는 거예요? 2주기에서 화학결합이 되는 ES, EP가 뭐 파이도 되고 시그마 결합도 되고 그게 지금 분자 결합 형성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1S, 2S 이거는 최외각이에요? 내부예요? 이건 다 내부라고요. 요거는 내부 전자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내부 전자의 구조는 분자를 이룰 때에도 심각하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거의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거의 변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도 내부 전자를 고려해요? 최외각 전자만 가지고 루이스 구조를 그려요? 최외각 전자만을 가지고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것에 대한 근거가 이거란 얘기예요. 뭔가 알죠? PS에서는 요 세 가지 포인트를 뭐냐면 기억했다가 분석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쿡쿡 기억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40분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분. 이해도 자려고